법인 영업의 시조세라고 제가 법인 계약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죠, 사실. 8,700건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88% 이상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앉아 계시고 따로 노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FB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거침없는 초대석 그리고 영업의 신 함께하는 129회입니다. 오늘은요. 법인 영업의 시조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법인 영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그 산 증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준 대표님이라고 소개해드리겠죠. 교육법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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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최성원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끝? 네. 원승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트 좀 쳐야 되나요? 아니, 끝. 우리 김현준 대표님을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놀랬던 게 갑장이에요. 오늘 4명이 다. 네. 93년에 메트라이프 생명에 입사를 하셔서 15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이 시절에 그 당시에 뭐 단체 영업이라고 했었죠. 법인 영업을 처음으로 이제 교육을 시작하셔서 제가 법인 영업의 시조세 그 역사를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고요. 2009년에는 뉴욕 라이프 WM 센터장, 2012년에는 프루덴셜 생명의 WM 센터장, 그리고 2018년에는 리치앤코의 WM 사업 총괄 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GTG 경영 컨설팅 교육 법인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법인 영업 교육에 발을 딛게 되셨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지요? 예. 제가 이제 93년도에 메트라이프 입사했는데 입사해서 좀 지나서 그 교육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팀 발령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필드에서 이제 요청 들어오는 게 세무 쪽 교육을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때 당시에 세무사라든가 뭐 세무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뒤에서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앉아 있다 보면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논다니. 그러니까 실제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앉아 계시고 저분들은 학교에서 교육하듯이 또 교육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배워야겠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무사 학원 끊고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세무사 따려고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보험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 제 이제 직무상 그래서 이제 보험하고 이제 맞춰가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얘기 그대로 들어서 하는 내용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교육을 제가 진행하려고 했더니 이제 저를 증명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과정은 좀 생략하더라도 이제 한 1년 정도 준비 이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처음 진행을 했는데 반응들이 잘 나와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럼 그전에는 어느 회사든 그렇게 세금 공부나 이런 걸 해서 법인 대표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그런 게 없었던 건가요? 그때 뭐 생각해 보면 93년도 입사했던 94년도에는 평생보장보험이라고 해서 뭐 한 6, 7만 원만 들어도 꽤 큰 계약이었거든요. 단체로 하니까. 그리고 단체보험, 종업원 보장 이런 단체보험은 8,000원 막 10,000원도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거기에 뭐 이제 법인 계약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97년도 무렵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 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저도 그때 처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파고들었죠,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한 잠재 시장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법인 교육을 쭉 진행을 했는데 97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한 6년 정도를 법인 교육을 메트라이프 진행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번 제가 전산을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6년 사이에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인 게 한 8,700건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제도. 제가 교육을 한 내용대로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나서 그 계약들을 다시 돌려서 유주를 보니까 이게 긴 계약들도 있습니다만 유지율이 한 88% 이상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법인 계약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때 많이 들었었죠. 아니 효자죠. 그 회사한테도 네, 효자고 네. 개인한테도 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사 평균으로 보면 FC 인당 월 평균 보험료가 MIP가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연간으로 봐도 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법인 계약은 한 번 하면 보통 뭐 150만 원, 200만 원 최소 해봐야 100만 원 넘어가고 크게 하면 몇 천만 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1년에 분기당 하나 혹은 반기당 하나, 1년에 하나 나와도 괜찮죠. 이게 개인 계약을 한 3번 정도 만나서 계약을 하는데 네. 법인 계약 30번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인 계약도 한 3-4번 정도 만나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산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법인 계약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많은 그 FP 분들, 사회사 분들이 법인 계약을 하려고 많이 뛰어들죠. 최상호 회장님도 지금 법인 계약 공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10년째 거는 저기 하신다고. 보니까 단체 계약 어, 말씀하신 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단체 계약보다는 개인 CEO 플랜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법인 대표님의 절세 플랜이나 정관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단체 보험은 손도 많이 가고 오히려 생명보험 쪽보다는 손해보험 상품이 더 맞기 때문에 물론 생명보험도 가능한데 네네. 절차랑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서 요즘은 손해보험으로 해서 피보험자도 바꿀 수 있고 이쪽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97년도 이전 분들은 보시면 대개 이제 메트라이프 경우를 한정하면 그때는 그 단체 보험 해봐야 단체 보험 자체도 많이 안 했지만 그 종합보험 보험 같은 거 그 보험료도 워낙에 적고 신경이 세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97년도 이후에 이제 제가 풀어놓은 게 그 법인을 계약자 수익조라는 이제 법인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CEO 플랜부터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유고 시에 사망 보장 필요한 부분 뭐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죠. 그럼 법인 영업 회사에서는 상품에 대한 역사를 다 아시겠네요. 이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예. 매트에서 또 그런 영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다른 곳에서도 저거 되는 거잖아. 왜냐면 또 이적을 하니까 설계사도 이적해서 또 그쪽에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시면서 흐뭇하겠어요. 야, 이게 이렇게 커져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15년 마치고 예. 메트라이프 15년 있다가 2008년 12월까지 다니고 2009년도에 회사를 뉴욕 라이프로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뉴욕 라이프 옮겨서 첫 교육을 딱 들어갔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은 아직 여기에 많이 안 퍼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미개하구나, 여기. 네, 그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한 10여 년 이상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메트라이프 분들이 네. 지금도 가끔 저를 보면 그때 교재를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맙죠, 저야. 예. 옛날 교재를 예. 어떻게 교육 받아 보셨어요? 저는 많이 받았죠. 저는 뭐 네. 회사에서의 교육도 많이 받았고 저희 지점 차원에서 별도로 네. 뭐 스페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도 교육을 받았고 예. 또 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을 제가 또 많이 주선도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아마 연결을 또 되게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들은 그리고 분들도 이제, 다 많이 오고. 네. 제가 이제 CFP 교육을 한 13년 했거든요. 오, CFB도. 네, 그래서 이제 상속 설계, 세금 설계 이 두 가지를 주로 했었는데 이게 딱 마침 보험하고 딱 맞는 부분이죠. 상속하고 세금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법인 영업이든 자산가 영업이든 마지막은 상속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금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세금 문제는 누구한테나 다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금하고 상속으로 같이 풀어나가면 웬만하면 부자 시장에서는 그 상당한 효과가 있으시죠. 그렇죠. 부자들은 나중에 알죠. 야, 버는 거보다 이 세는 게 더 많구나. 네. 그러니까 이 세는 걸 막는 게 또 돈이니까. 사장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죽음과 세금.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죽음과 세금 피할 수 없다. 세금은 줄일 수 있다. 결국 종목적으로는 상속세에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 법인 대표들도 뭐 법인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세금들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법인 자산이 개인 자산화 된다 하더라도 귀결되는 거는 상속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현금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 보험이라는 부분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절세되고 뭐 그렇게 좋은 효과나 그거 볼 수 있다라면 보험을 잘 활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법인들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주가부터 계산하거든요. 근데 비상장 주식 그 주식같이. 네. 근데 이게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 매일매일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죠. 가격 바로 나오니까. 네. 근데 비상장 주식은 사실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팔 곳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네, 맞아요. 네. 나온 줄도 모르고 예. 거래 시장에 거래 시장 자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비상장 주식가액은 그 시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를 알면 시가로 하지만 시가를 모르면 상속세 증여세법에 정한 계산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비상장 주식에 해봐야 뭐 사무실 얼마 되지도 않는 공간에 그 뭐 일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한 주당 주가가 뭐 몇십만 원씩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나 보네요. 네. 오. 이게 3년 동안 단기 순이익을 따져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좀 높게 나오면 주가가 네. 높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순자산이라고 해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이 좀 높게 나오면 주가가 또 높아지거든요. 네. 그랬더니 중소기업인데 막 주식 가치가 막 100억, 60억 막 이렇게 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사에 올인하시느라고 일반 자산이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일반 자산은 그냥 배우자한테 아파트 하나 돌려놓고 나머지 회사만 하느라고. 네. 그런데 주가가 막 100억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 주식을 만약에 남기시고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28억 정도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계산해 보면 지난번에도 주가가 60억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서울에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 80억이시잖아요. 예, 예. 근데 80억이면 상속세가 18억 나오거든요. 아. 예. 근데 18억 아파트 나오려고 팔아야 그러면 되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집 앞에서 상담한 거죠. 집 앞에서 아파트가 보이는 집 앞에서 카페에서 상담하면서 사장님 오늘 집 돌아가시면 가족들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그렇죠. 예, 나오셔야 됩니다. 길거리 나오는. 그렇죠. 왜냐면 주식은 물납을 안 받아주니까. 아. 예, 주식 60억에서 18억을 세금으로 내려 그러면 다른 재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납을 주식으로 한다고 신청을 해도 세무서가 허가 사항이라 안 팔릴 것 같으면 그러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천상 이제 다른 재산이라고 남은 게 아파트잖아요. 그럼 이제 아파트 20억짜리를 팔아야만 그래야만 세금을 18억을 내는 거잖아요. 팔 때 양도세도 내고. 그러네. 그죠. 그러다 양도세 보면 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세금 자체가 모자라지는 거고 가족들은 여윳돈 없이 그냥 바로 나앉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리스크 차원에서라도 혹시 대표가 요구되면 네. 그 안전장치를 걸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야, 회사가 안 돼도 걱정. 그렇죠. 잘 돼도 걱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 예. 근데 이제 법인 주가가 그러면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냐 하면 예.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지도 않은 거고. 은행 대출도 받아야 되고 평가도 받다 보니까 예. 장부가 가짜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조금 이게 왜곡이 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비용 처리 같은 거를 우리 이제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그런 게 있는데 그 경영인 정기보험 같은 게 이제 송금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비용 처리되는 걸 해서 막 무조건 팔는 분들이 있으세요. 액수도 막 크게. 그런데 회사가 이미 일반 그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경비 처리율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 과하게 비용을 처리하는 회사라고 하면 네. 그러면 송금 처리되는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 비용을 이미 다 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라 그러면 만약에 국세청에서는 경비 처리율을 90%라고 만약에 산정하는 업종이라고 할 때, 근데 실제 이 회사가 98% 비용을 쓰고 있다 그러면, 네. 그럼 세무서는 왜 동종업계는 그거밖에 안 안 쓰는데 쓰는데. 니네는 더 싸고 세무조사 아이고. 경비가 되거든요. 어이구. 예. 그래서 세무조사 안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 처리를 많이 하고도 덜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면 있지도 않은 이익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익이 누적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서 아까처럼 막 60억, 8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세금이 나오면 사실은 속은 깡통 같은 회사인데 장부상으로는 좋아 보이는 그래서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표가 혹시라도 사망하시거나 하시면 그러면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나죠. 야, 요렇게까지 얘기를 예. 들으면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일단 아파트가 보이는 앞에서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고 막 예. 상상이 막 되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또 해결방안을 딱 제시해 주죠. 그러니까 법인 대표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예전 같으면 CEO 플랜이라고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2000년대 전후반 해가고 초반에는 법인 계약할 때 그냥 단순히 저축성 보험으로 CEO 플랜, 그냥 CEO 플랜이라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제목인 거죠. 네네. 그냥 법인 대표의 퇴직 플랜이 맞는 말이죠, 정말. 그렇죠. 예. 근데 CEO 플랜이라고 해서 법인 대표 법인으로 해서 저축성 보험만 그때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규상으로도 그랬고요. 예규상으로도 2011년도 이전까지는 그
법인이 계약자 수익자 돼서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가입했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받아 나가시면 그건 근로소득 처리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예규가. 근데 그 예규를 뒤집은 게 2011년인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규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계약자 됐다가 저축성 보험을 퇴직할 때 가져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보장성 보험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장성 보험 하나의 용도가 아주 다양한 거죠. 왜냐하면 조금 아까처럼 활동기 리스크에는 그 대표의 그 사업 보장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고 네. 돌아가셨을 때 유동성 문제를 그러다가 아무 뭐 리스크가 없이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서 가져가시죠. 예, 그럴 때 보장성 보험을 가져갈 때도 기납입 보험료하고 해약 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으로 회사가 준 걸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보험료를 법인에서 5억을 내고 대표의 사망보험금이 10억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걸 대표가 은퇴하시면서 가져가시게 되면 둘 중에 큰 거. 저기 해약 환급금하고 그러니까 기납입 보험료 5억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해약 환급금 더 종신이니까 작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통 기납입 보험료 처리해서 대표의 퇴직금으로 처리를 하죠.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으로 갖고 와서 그걸 꺼내서 연금으로 쓰셔도 되는데, 예, 아까 활동기에는 보장을 하고 이제 퇴직 이후에는 갖고 와서 연금으로 쓰실 때 또 조심할 사항이 있으시죠. 이거를 연금 전환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이게 월납 150만 원이거든요. 아 맞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이게 법인이 보장성 보험으로 만약에 보험료를 500만 원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갖고 나와서 연금 전환해 버리시잖아요. 그럼 150만 원 초과건이 전환이 된 거죠. 그럼 세금. 그러면 이제 전환과 동시에 네. 과세로 등록이 그러니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금 전환하지 마시고 그거를 사망보험으로 선인출로 꺼내서 쓰시는 방법도 있으시죠. 야, 네. 그런 건 팁이네요. 그거 하나만 봐주는 것만 해도 세금이 엄청 절세가 네, 되는 거 네, 합법적으로.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대표가 한참 활동기 때 사망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갑자기 돈 나갈 일이 막 쇄도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2018년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그 법인이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표한테 연대보증서라는 거를 이제 금지했거든요. 그 전에는 법인이 대출 받을 때 회사가 돈을 못 갚잖아요.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니까 그래서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 보고서라고 연대보증을 세워놨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대출이 살아있다라 그러면 대표가 혹시라도 중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인이 없어진 거죠. 아. 예, 그러면 회수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만기가 도래하면 그냥 상환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하고 달라서 대기업 회장님들 돌아가셔도 대기업은 끄떡없이 그냥 굴러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스템이니까. 예. 근데 중소기업은 대표한테 완전히 종속돼 있잖아요. 거의. 예. 뭐 직원 뭐 한 10명, 20명 안팎의 중소기업 생각해 보시면 대표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대표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망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리스크인데 은행에서는 갑자기 돈 갚으라고 그러고.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만약에 돌아가셔서 회사가 망할 게 확실해지면 그럼 빨리 나가서 퇴직금 받는 게 중요하지.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하긴 그걸 내가 이어받아서 사장님의 뜻을 이어받아서는 예. 허리띠를 잘라내고 네. 이걸 키워버려. 예. 사장님의 가족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직원이 있겠죠. 뭐. 벌써 감동했어요. 야, 이 조금만 얘기를 들어도 예. 흥미진진하네. 이 수업이. 그다음에 또 보시면 조금 아까처럼 주가를 계산했더니 허구성이 좀 가미된 이 비상장 법인의 주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60억이 나왔다고 하면 상속세가 아까 18억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18억도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혹시라도 외상으로 물건 갖고 온 법인이라 그러면 외상값도 갚아야 되죠. 아, 그럼 법인을 안 네.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가족들이 나 필요 없어요. 근데 예. 우리 상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민법상의 상속이 예. 포괄 상속, 포괄 포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승계, 특정 포기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는 받고 법인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 받으려면 다 받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길거리 나왔네. 일부만 받고 일부를 포기할 수 없는 구조라서. 아이고. 예. 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세금을 못 내면 나앉게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닥쳐보지 않은 대표들은 사실은 못 느끼시거든요. 아이고. 예. 야. 근데 주변에 그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예,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례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게 야.
대표가 실제 사례인데 그 62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네네. 근데 심장마비가 남자 62세는 그러니까 남자 62세는 굉장히 빠른 나이시잖아요. 그렇죠. 심장마비가 아니라 그러면 보통 85세를 사시잖아요. 네,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골프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100살은 사실 거야 그랬는데 근데 심장마비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가업상속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업상속 공제라고 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회사를 자식이 물려받으면 네. 최대 500억까지는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라 그러면 가업용 자산 뭐 식당이라 그러면 식당 부지 그다음에 건물 그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법인이라 그러면 주식이 되겠죠. 근데 아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 가치가 500억이 넘어가는 거죠. 비상장 주식에. 근데 우리 가업 상속 공제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시면서 가업을 이어주시면 네. 자식이 조건만 충족하면 그러니까 아버지 조건, 자식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그러면 최대 500억까지는 상속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니까 예. 500억을 빼준다는 얘기는 250억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조건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올해 조금 완화됐습니다만 예. 예전에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가업 상속을 이어받으려고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 돌아가시 직전 2년 동안 그 회사에 같이 종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올해부터 그 조건을 빼버렸습니다. 다행이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년 종사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62세니까 일찍부터 아버지 밑에 들어와서 아버지 이 구속받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85세가 기대 수명이라고 하면 한 70대 후반 정도나 들어오자. 그때부터 2년 있다가 물려받자 이 생각하고 안 들어왔다가 네. 심장마비 돌아가시니까 조건 미충족이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는 그 상속세 250억 절반 넘게 나오겠죠. 낼 네.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 재산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걸 어차피 받아봐야 주식 지분이 그걸 낼 돈이 없으니까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근데 만약에 굉장히 잘 키운 회사인데. 그러니까 예. 돌아가셔서 이렇게 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평생을 일군 회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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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거의 강의를 하고 계세요. 지금 말좀 할게요. 저희.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너무 공감돼 갖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 저도 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들어갔어. 옆에 치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시니까 집중하더라고. 뭐 들어갈까? 가업상속 저거 30년 이상 해야죠. 500억이고. 근데 알거든요. 그다음에 저거 농우바이오 종묘회사. 네. 그다음에 37. 네. 그다음에 유니더스. 세계 콘돔 1위 회사. 맞아요. 그 유명하죠. 37 유명했죠. 그리고 예. 락앤락. 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상속세 재원이 없어서 회사가 네. 망했죠. 그렇죠. 상속 재원이 많아고 또는 사모펀드에 다 팔고 뭐 이런 사례들이 결국은 뭐냐면 상속세 재원이 없으니까 그 창업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회사가 몰락으로 빠지는 이 가업 승계가 안 되는 그 저기 그런 근데 사례들이 뭐 굉장히 이 많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유 내 주변에는 그런 분 없어요. 없어. 뭐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을 하면 되는 거고 또 만나는 모임을 바꾸면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임에 나가면 또 봉사 활동을 나가도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와요. 그래서 인연을 맺어갖고 얼마든지 영업할 수 있거든요. 그럼 법인 영업을 좀 내가 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 이제 저도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이 이제 개인 영업에 지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야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만 올인하시는 거죠. 금방 계약이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셔서. 네. 근데 이 법인 계약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표들이 요새는 법인 대표들이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만 쏙쏙쏙 꺼내서 듣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마주 앉아 상담하다 보면 그러면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물어보는데 계약하고 나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질문하다 보면 그냥 온곡결을 다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알 거 다 알고 나면 이제 가불이 바뀌는 거죠. 예, 지적인 가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천이 예,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다 얘기를 해놔도 계약은 자기 뭐 가족 중에 누구한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뭐 형수님이 보험에 있는데 네네. 그쪽에다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럴 수도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게 계약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교육받을 때는 이 내용이 너무 좋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상속 플랜, 법인 플랜, 부자 플랜. 아, 이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실제 하실 때는 요거는 그냥 밥으로 따지면 간식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 주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영업 하시던 대로 그대로 다 하시고 네. 그리고 분기당 하나 정도씩만 혹은 반기당 하나만 나와도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게. 산삼을 캐는 10만이도 자기 집 앞에 도라지를 심는 법입니다. 아.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산삼을 캐야 되는데 정말 비유가 적절해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얘기예요. 어.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양면의 칼이 법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모든 지적인 충족을 시킨 다음에 딱 그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이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영역이 넓어요. 저도 지금 십몇 년째 공부하고 있지만 이거를 충족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산삼을 캐는 거를 가끔 캐고 도라지 쪽으로 쏠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저처럼 됩니다. 뭐냐면 법인에 또 전문화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법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거나 컨설팅을 해서 이런 말들이 딱 입에 익혀 있고 쭉쭉 나와야 되는데 또 치매 팔고 뭐 일반 보험들 막 팔다가 그러다가 이제 법인 대표를 또 딱 맞이하면 이게 또 막 그 몇 점 몇 항 이런 거 다 헷갈리고 다 잊어버리고 항상 내가 입에 달듯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인이 또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법인을 가려면 진짜 그 시장을 통해서 가려면 기본적인 거를 포기하신 분들이 법인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후배 한 명도 6개월 동안 뭐 도강도 듣고 다른 회사도 듣고 그쪽을 막 파고 일반 개인 계약을 좀 내려놓고 그쪽에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이렇게 열심히 뜨문뜨문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법인으로 가기는 힘들고 어설프게 예, 이렇게 받는 경우가 되는데 사실 법인은 결국 세금이잖아요. 근데 네. 세금을 내는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현금이고요. 예. 두 번째 국공채, 세 번째 상장 주식. 그 다음에는 근저당 부동산인데 분저당도 근저당이 없는 부동산.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 마지막이 체납 처분이거든요. 집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부동산을 준다고 해도 아 이거 돈이 안 돼 하면 국세청에서 안 받아요. 이거는 현금화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비상장 주식은 또 안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세청에서 추징하는 기관에서 세금 내 해놓고 이거 낼게 하면 싫어. 그건 안 해. 안 받아. 하고 가니까 집을 땡기니까요. 아이고, 집을 처분해 결국에는. 버리니까 네. 결국 현금이 없으면은 결국은 주식이나 이런 걸로도 걔네가 안 된다고 하면 물납을 많이 하거든. 물납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옛날에 그 사례 있잖아요. S 회사에서 번면 무슨 싸구려 땅을 물납하고 잘못 받았다가 돈도 안 되는 거, 계산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국세청도 요즘에는 돈 되는 것만 받아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보험이 딱이죠. 환가성이 좋은 거로만 먼저 받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 같은 것도 상장은 내다 팔면 돈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물납하려고 그러면 그냥 팔아서 돈으로 갖고 와 이러거든요. 귀찮은 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 되는 걸 따지다 보니까 예. 물납하는 게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주식을 물납하려고 그러면 허가해 줬거든요. 그냥 물납이 그냥 받아졌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주식 물납이 허가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비상장 주식을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10억을 내야 되는데 보유 주식 중에서 상속받은 주식 중에서 10억 원으로 주식을 물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 이제 위탁해서 이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럼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가 감해집니다. 그죠? 10억부터 시작하면 8억 되고 두 번 유찰되면 6억 4천, 세 번 유찰되면 5억 천, 네 번이면 4억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낙찰을 4억에 받은 거죠. 그럼 세금이 1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세수가 4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주식 물납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 상속인들이 나쁜 상속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상속인이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물납해놓고 아무도 안 살 거야. 아, 자기가 사버리는 네 번만 기다리자. 그럼 4억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세금을 4억으로 끝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물납 자체를 허가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결론은 예. 재원이 없으면 이래저래 골치 아픈 거죠. 예, 재원이 없으면. 그러니까 회사를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앞만 보고 달리시면 안 된다. 뒤를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상속세 내려고 뭐 돈을 이렇게
뭐 꿈쳐둘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네. 보험으로 나중에 보험이 다 유고시에는 있죠. 나오니까 그 돈으로 이렇게 네. 관리가 되니까 충분히 네. 설득력이 있는 네. 얘기네요. 네. 또 필요한 부분이고. 네. 어. 근데 이제 그걸 개인이 하려 그러면 계약자가 만약에 대표, 네. 피고분자도 대표, 수익자 상속인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내재산 60억 주식인데 10억 상속세를 내야 되겠다. 세금 10억이니까 네. 10억 마련하면 되겠네 하고 아버지, 자식 계약을 해놓으면 네. 그것도 상속이죠. 그렇죠, 그렇죠. 상속가입. 예. 예. 그러면 25% 50% 대상이라 그러면 5억을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식, 아버지, 자식 이렇게 하든가 부인, 남편, 부인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한 살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양도세죠. 예. 그러면 또. 그래서 그러면 음. 계약자가 자식이라도 음. 얘가 소득이 없으면 실제 불입자가 따로 있다. 그렇죠. 실제 아. 불입자를 계약자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살이든 10살이든 미성년자가 자부자 계약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가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네. 또 상속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상속세 또 5억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약자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금 출처 네, 증빙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플랜 중에 나오는 게 이제 자녀를 주주로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또 차등 배당 네, 들어가고. 배당 이것도 들어가서 길어집니다. 배당금으로 보험 내야 되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요즘에 거죠. 트렌드가 예, 그렇게 예. 또 흘러가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서 CEO 플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다 이제 그걸로 막히고 하니까 막 개발해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신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서 법인 대표가 양도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새로운 거를 들려줘야 된다. 그렇지. 하도 들으니까. 개그 콘서트도 옛날 거는 재미가 없고 네. 새로운 걸 해야 재밌어 한다는 것처럼 오케이. 연구소 특허 자본이나 뭐 네. 이런 거 자, 오늘 그래서 네. 129회는 아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맛만 좀 보고 네. 예, 최신 트렌드 신기술 다음 그걸 네. 제가 뽑아내야 되고 잘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현준 대표님에게 최신 트렌드의 법인 영업 트렌드 신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되나 봐 지금 예고했어요. 제 130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어디나 해외까지 저에게 개인 지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주간 지도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번호로 010-9966-4268 지금 연락 주세요.